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전교육학입니다. 오늘은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과 그리고 지능검사 해석상의 유의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그림 한 가지가 있는데, 이걸 먼저 보시죠. 여러분, 이렇게 선을 긋고 이 위에 부분을 우리가 인간이 측정할 수 있는 부분, 밑에 부분이 측정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어떤 이런 뱀의 모양이 있다고 한번 칩시다. 이렇게 여러 가지 뱀이 있다고 쳤을 때 이 뱀입니다. 여러분, 머리입니다. 이게 눈이죠. 이게 아이들이 지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뇌의 영역을 다 완벽하게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뇌의 영역을, 이 뱀의 몸통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우리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지능을 주장한 사람들은 보면 뭐라고 보냐면, 이 몸통이 나와 있는 것들이 다 하나로 연결된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운동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그게 다 일반 지능이 높다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스피어맨 이 주장 이론에 따르면 이렇게 보이지 않는 부분, 지능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다중지능 이론은 좀 다르겠죠. 다중지능 이론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똑같이 돼 있어도 아까 그림상 어떻게 보냐면 각각 하나가 다 다른 뱀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다중지능 이론이에요. 이해되시죠? 뱀이 네 마리인 거죠. 아까는 뱀이 연결된 한 마리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지능은 완벽하게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 맞는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가드너의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보이는 부분, 그 영역당 각각 하나씩의 다 지능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뭐가 된다? 바로 하나의 우리 전체 지능을 이룬다. 이게 바로 다중지능 이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지능이란 결국은 뭐냐면, 일반적인 능력이나 분리된 몇 개의 다른 능력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아예 별개의 능력들로 구성된다고 보는 게 바로 가드너의 지능 이론이에요. 그리고 이런 지능이란 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물건을 창조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그 문화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정보를 처리하는 잠재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게 가드너의 지능의 가장 큰 핵심 두 가지예요. 첫 번째부터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을 하시면서 이 두 번째 정의를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가드너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능은 여러 가지로 구성된 다중지능 이론이고, 지능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구체적인 정의는 뭐다? 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물건을 창조하는 것, 그 사회 집단 안에서. 그리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능력, 그거 자체가 지능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 능력, 뭐 읽고 언어 수리 이런 것만 잘하는 게 결국 지능이 아니다라는 거를 이렇게 정의에서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가드너는. 그래서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 특징을 7가지로 볼 수 있어요. 보면 첫 번째, 인간은 서로 다른 9가지 지능을 가진다. 이 8가지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8가지나 혹은 9가지로 보는데, 전 9가지로 배웠었습니다. 뭐 어떻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둘이 합쳐도 되기 때문에 일단 8에서 9가지, 이 지능은 서로 각기 다른 지능으로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9가지 영역의 상대적 중요성은 동일하다. 그러니까 우리 수리지능, 언어지능이라고 해서 언어지능이 수리지능보다 더 중요하다, 이거 아니라는 거죠. 다 똑같아. 음악지능, 뭐 운동지능, 다 상대적 중요성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각기 다른 지능들은 복합적으로 함께 작용한다. 지능이 한 개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서로 연관돼서 작용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구체적인 사회 문화적 상황 속에서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그러니까 어떠한 내가 국가에 있는지, 또 어떤 맥락 속에 놓여 있는지에 따라서 지능들이 융합돼서 다르게 사용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이들이 반려구를 할 때 신체 운동지능, 뛰고 차고 잡고, 그리고 공간적 지능, 운동장에서 자신의 위치를 정하고, 언어지능, 그 다음에 말을 하고, 개인 내적 지능,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하고, 이렇게 다양한 지능들이 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기 다른 지능은 복합적으로 함께 작용한다. 네 번째, 모든 사람은 9가지 지능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한 지능의 조합은 사람마다 다르다. 그래서 이 9가지 지능을 어떻게 조합하는지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마다 우수한 지능도 다 다르고,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수학을 잘하잖아요. 그리고 개인마다 발달하는 시기가 다르고, 상대적으로 더 발달한 지능으로 덜 발달한 지능을 끌어올릴 수 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수학 문제 푸는 걸 잘 몰라요. 근데 이거를 음악적으로 표현해서 이 수학 문제를 접근하게 한다면 그 못 풀 수 있는 문제도 풀어낼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즉, 음악적 지능이 높으면 그 지능을 활용해서 수학 문제를 푸는데 활용하고, 이런 식으로 그 수업을 해야 된다는 게 가드너의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좀 비현실적일 수 있어요, 가드너의 지능 이론의 단점은.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9가지 혹은 8가지 다른 지능이 있고, 그게 융합적으로 작용하고, 사람마다 다 이 지능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특별하게 잘한 지능을
가지고 있으면 덜 발달한 지능을 더 발달한 지능으로 우리가 이끌어 올 수 있다. 이게 가드너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런 가드너는 그래서 다중지능 이런 그 8가지 지능이 뭐가 있냐면 언어, 논리, 공간, 음악, 신체. 이게 주로 무엇에 쓰는 겁니까? 이게 학습에 쓰이는 거죠. 학습 지능이죠. 주로. 그 중에서도 우리는 언어와 논리 이것만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수업 측면에 볼 때. 그러니까 가드너는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지능은 이렇게 공간, 음악, 신체, 대인관계, 개인 이해, 자연적 지능 혹은 실존적 지능 이렇게 다양한 지능들이 있는데 학교 교육은 이 2가지만 계속 키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됐다고 비판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저는 뭐 언어적 지능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 신체 운동적 지능이 높은데 음악적 지능은 매우 떨어집니다. 공간적 지능은 중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수학 지능은 중간, 대인관계 지능은 매우 높다 생각하고 개인 이해도도 높고 자연관찰은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사람마다 판단은 다르겠지만 이렇게 지능이 다르다. 그 중에서 가장 제가 높다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대인관계 지능 혹은 언어적 지능 이 부분이 제일 높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렇게 인간은 이런 것들 융합적으로 상황이나 문화적 맥락에 따라서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드너 다중지능 이론을 보면 이렇게 언어지능, 수리지능, 공간지능, 음악지능, 운동감각지능 이런 지능들 우리가 학습을 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거죠. 언어지능을 보면 말 혹은 글로 표현된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능력, 언어를 지능으로 활용하는 수업으로 이야기 꾸며보기, 말해보기, 브레인스토밍 해보기, 다양한 써보기 이렇게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이런 거 잘하는 능력이 바로 언어지능이겠죠. 수리적 능력을 숫자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추론하는 것. 그 다음에 뭐 암산 잘하고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숫자 계산 잘하고. 공간적 지능은 시간적 공간적 형태를 지각하는 능력과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능력. 그래서 그림을 잘 그려내고 뭐 그래프 이렇게 뭔가 시각화 잘 시키는 거. 음악적 지능은 뭐 연관된 노래 이제 음정 박자 잘 맞추는 친구들. 그리고 운동 감각적 지능은 뭐 이제 몸으로 표현을 잘하는 친구들. 춤을 잘 춘다거나 혹은 체육을 잘하거나 이런 친구들이 있죠. 그리고 그것과 다르게 학습 지능은 외에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더 중요한 지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인관계 지능, 개인 내적 지능, 자연관찰 지능, 실존적 지능이 있죠. 이런 부분들이 시험에 나왔었죠. 그래서 학습 지능 외에서 우리가 중요한 거 대인관계, 타인의 욕구, 동기를 잘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들도 대인관계 지능이 높은지 안 높은지 그걸 판단해 보셔야 돼요. 저는 잘 높다고 생각하는 게 그 상황을 보면 지금 이 친구들이 뭘 필요로 하고 그리고 또 지금 나의 친구들이 뭘 원하는지 저는 효과적으로 바로 판단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맞춰주려고 하는 편이죠. 그래서 개인 내적 지능은 자기 자신에 대한 객관적 이해 및 지식과 그에 기초한 행동할 수 있는 것으로 자신의 장단점에 대한 정확한 이해, 자기 내면의 기분, 의도, 동기를 이해하고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연관찰 지능은 사물을 구별하고 분류하는 능력, 즉 주변의 동식물을 관찰하고 이거에 대한 차이점이나 공통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것, 종의 다른 특성들 이런 거를 잘 파악하는 아이들, 그게 자연관찰 지능이 높은 아이들이죠. 마지막으로 실존적 지능은 인간의 존재 이유, 철학적, 종교적 사유를 하는 부분이 뛰어난 친구들이 실존적 지능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총 학습 지능 5가지와 4가지 어떤 그 삶을 살아가는 특정한 지능들이 합쳐져서 아이들의 지능을 이루고 있는 거죠. 가드너에서 핵심은 뭐냐면 그래서 결국 이거예요. 이거를 교육에 적용했을 때 무엇이 필요하냐?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에 따르면 결국 우리는 수행평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9가지 영역에 대해서 평가를 위해서는 지필평가로는 이 9가지 영역을 다 우리가 측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수행평가 같은 다양한 어떤 과정의 평가, 그 다음에 실제 우리가 수행하는 평가, 이걸 통해서 학생들의 지능을 측정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균형 잡힌 교육과정이 개발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현대 학교 교육 그리고 우리 학교 교육과정은 지나치게 인지교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다중지능 이론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다소 제한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언어지능, 수리지능 이외에도 개인이해, 자연이해, 대인관계 등 이런 것들도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시사를 했죠. 그리고 특천지능을 활용한다. 모든 학생은 최소한 하나의 우수한 지능을 가지기 때문에 학생이 어려워하는 것은 자신이 가진 우수한 지능을 이용하여 가르치도록 한다. 예를 들면 학생들이 가지는 강점에 초점을 맞춰 수업을 설계한다. 각 개인마다 강점과 약점이 있는데 강점을 편증적으로 개발하기보다는 강점을 이용해서 약점을 보완하는 수업을 한다. 그래서 강점 지능을 계속 키우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그 강점 지능을 활용해서 약점 지능을 이끌어내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악은 잘하는데 수학은 잘 못해요. 그러면
음악의 음계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을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특정한 지능을 활용한다는 게 결국 뭘 의미합니까? 개별화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개별화 교육을 실시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걸 시사한다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수행평가의 필요성, 균형 잡힌 교육 과정의 개발, 특정 지능을 활용해야 된다. 이게 바로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을 교육적으로 적용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IQ 해석상의 유익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